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70년대생이 운다라는 책입니다. 네. 메모에 요즘 팀원들과 소통이 너무 힘듭니다. 특히 90년대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죠. 회사 갈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이 책의 첫 문장이 꼭 당신의 마음 같아서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그 답답함의 근원을 좀 파헤쳐 보고요.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참 이 문제를 단순히 세대 차이라는 네 글자로만 묶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물론 세대 갈등 자체야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하하, 그렇게나 오래됐나요? 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은 한국 사회에 아주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응축된 결과물이거든요. 맞아요.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이건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한 70년대생 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한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30분 일찍 와서 하루 업무를 준비하는 게 기본이야 하고요. 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언이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그럼 30분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말. 팀장님 입장에서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선의와 경험이 한순간에 그냥 추가 근무 지시로 오해받는 상황이니까요. 또 다른 사례는 더 극적이에요. 한 리더는 밤새워서 프로젝트 마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직원이 회사 공용 냉장고를 자기 닭가슴살이랑 건강보조식품으로 가득 채워놓은 걸 본 거죠. 그걸 보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몸은 어쩜 저렇게 끔찍이 챙길까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 그냥 냉장고 사용 예절의 문제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냉장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70년대생 리더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불만이 아니에요. 평생 자신이 지켜온 조직을 위한 헌신이나 개인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직업윤리, 이런 가치관이요. 자기의 신념 같은 거요? 네, 그게 숭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 그리고 당혹감에 가까운 거죠. 내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어쩌면 일종의 배신감일 수도 있고요. 그 충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X세대답게 가장 진보적이고 깨어있다고 자부하던 이 시대의 부장님 이야기요. 네, 그 이야기. 동료들이 90년대생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면서 오히려 동료들을 나무라던 분이었죠. 맞아요. 이 부장님은 새로운 90년대생 직원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자기 성공 노하우, 직장생활 팁들을 아주 친절하게 전수해줬습니다. 마지막 날엔 리더십에 관한 책까지 직접 사서 선물했죠. 와, 정말 정성을 다했네요. 이 정도면 완벽한 멘토링이었다고 스스로 아주 뿌듯해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신입사원이 다가와서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책 한 권이랑 메모를 건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책 제목이 바로 90년생이 온다 였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부장님 제발 좀 저희 세대를 이해해 주세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여기서 세대 갈등의 비극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비극이요? 네. 기성세대는 자신의 경험을 가르침이라는 선의로 포장해서 건네지만 신세대는 그걸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방적인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의가 오해로 돌아오는 상황? 그렇죠. 이 부장님의 그 선의가 오히려 당신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되돌아온 셈이죠. 듣고 보니 70년대생 리더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사실 그분들도 처음부터 지금 같진 않았을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한때 신세대의 아이콘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하는데요. 반전이요?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꼰대 상사, 그 70년대생 리더들은 20여 년 전 당시 기성세대의 눈에 별종, 외계인, 조직 부적응자로 불리던 바로 그 X세대였습니다. 맞아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서태지 음악 들으면서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첫 세대였잖아요. 네, 이전 세대가 민주화 투쟁 같은 거대 담론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세대였죠. 그런데 자유와 개성의 아이콘이었던 그 X세대가 어쩌다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책에서는 그 결정적인 계기로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지목합니다. IMF.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동료랑 선배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공포가 온 사회를 뒤덮었던 시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찢어진 청바지 같은 개성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의 생존 논리에 순응하는 조직형 인간이 될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했겠죠. 네, 스스로를 구조조정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 났겠는데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가치를 내 손으로 버려야 했던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는 드라마 응접하라 1994의 대사를 인용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바꾸는 결단, 꽤 괜찮고 폭나는 일이다. X세대는 가족과 생존이라는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과 개성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스스로 봉인한 세대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당신이 겪는 갈등의 진짜 뿌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90년대생들의 자유분방함, 개인주의에 유독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네.
자신들이 포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보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서글픔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인 거죠. 와, 자신은 조직을 위해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이 워라밸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꼰대 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건 어쩌면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라는 슬픈 독백일지도 모릅니다. 와, 이렇게 배경을 듣고 나니 팀원들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했던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상사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가 보죠. 당장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이 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그럼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오, 궁금한데요? 저자는 리더십의 핵심 원칙 5가지를 컴퓨터 단축키인 컨트롤 플러스 F로 요약하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F요? 예, 문제 상황에서 핵심을 빠르게 찾아서 find, 대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재밌네요. 기억하기 쉽고요. 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첫 번째, C는 communicate clearly, 즉 명확하게 소통하라입니다. 명확한 소통. 책에서는 리더의 말을 압축 파일에 비유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예요. 압축 파일이요? 네, 리더는 수많은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거 저번에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뭔 말인지 알지? 라고 한마디 툭 던지죠. 아, 그 압축 파일을 신입사원은 풀 수가 없죠.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풀라는 건지 암호는 뭔지도 모르니까요. 속으로는 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외치면서도 바보 취급당할까봐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는 거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리더는 이해했지라고 묻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야 해요? 대신 제가 설명한 내용을 오씨의 언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해야 해요. 상대방의 입으로 직접 설명하게 해야만 그 압축 파일이 제대로 풀렸는지 혹시 오류가 나진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소통의 단차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네, 다음은 T, Trust and be trusted, 신뢰하고 신뢰를 얻어라군요. 특히 책에서 지적하는 답정너 회의가 인상 깊었어요. 답정너 회의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거요? 맞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실수죠.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직원들의 의견은 그저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들러리로 세우는 겁니다. 아, 그런 회의가 반복되면 직원들은 입을 닫아버리죠. 그렇죠. 어차피 팀장님 생각대로 할 거면서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건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한을 위임했다가도 중간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자꾸 간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타임라인과 중간 보고 시점을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는 끝까지 믿고 맡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직원을 단순히 내 손발이 아니라 그 업무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신뢰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네, 세 번째는 아주 강렬한데요. R, revenge not, 복수하지 마라입니다. 복수하지 마라. 두고 봐, 연말 인사과학 때 보자. 이런 생각은 리더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라고요. 솔직히 믿어도 사람인지라 괘씸한 부하 직원에 대해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잖아요. 들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리더는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인사과학원은 리더의 사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원의 성장을 돕는 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 그게 결국 리더 자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럼요. 다른 팀원들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 우리 팀장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보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팀의 분위기는 얼어붙고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지 않게 되죠. 결국 팀의 성과가 떨어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리더에게 돌아오는 거네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셈이죠. 네 번째, L은 Listen with all your heart. 진심으로 들어라. 책에서 심청, 즉 깊게 듣기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 부분도 정말 와닿았다 했어요. 큐 엘리엇이라는 영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상대의 머릿속에 든 모든 생각을 젖은 수건을 비틀어 물을 짜내듯 다 쏟아낼 때까지 들어라. 와, 젖은 수건을 짜내듯이요? 네, 이 정도의 경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반박할까,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줄까를 고민하거든요. 맞아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죠. 근데 그게 오히려 소통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리더가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려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네요. F, feedback for growth, 성장을 위해 피드백하라. 이건 피드백이 단순한 지적질이 아니라 상대의 성장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줄 때도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나오는데요. 피드백은 절대 사람 자체를 향해서는 안 되고 아,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 네, 문제 행동 자체에 대해서만, 그리고 최대한 짧고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 대리는 왜 맨날 늦어? 책임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그건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비난이지 피드백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죠? 대신 김 대리, 오늘 10분 늦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다음부터는 혹시 늦을 경우 미리 메시지 하나만 주면 팀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처럼요. 아,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대화를 여는 피드백이고 전자는 마음의 물을 닿게 만드는 비난입니다. 와, 이 컨트롤 플러스 F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도 당신이 겪는 소통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책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인 소통 기술도 알려주더라고요. 적자생존과 이면지 소통이요. 적자생존, 보통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적는 자가 생존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적는 자가 생존한다. 리더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난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라며 자신의 기억력을 과신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40대가 넘어가면 기억력은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소통은 시작돼요. 맞아요. 서로 기억이 다르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리더가 먼저 중요한 대화나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자가 직접 사용했다는 이면지 소통이 정말 탁월합니다. 이 이면지 소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특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라는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직원과 1대1 미팅을 할 때 깨끗한 세 종이가 아니라 다 쓴 이면지를 꺼내서 그 위에 대화 내용을 함께 적는 겁니다. 함께요. 네, 도표나 그림도 그려가며 논의하는 거죠. 그리고 미팅이 끝나면 그 이면지를 직원에게 줍니다. 와, 그렇게 하면 합의 과정과 결과가 어느 한쪽의 주관적인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었나? 같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사라지는 거죠. 그 이면지 한 장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서로의 약속이자 신뢰의 상징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겪고 있는 70년대생 상사와의 갈등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IMF라는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개성을 스스로 봉인해야만 했던 한 세대의 슬픈 역사와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서로의 다름을 만든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70년대생 리더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X세대의 자유로움을 지금의 90년대생에게서 발견하고 존중해주고, 네. 90년대생은 지금 눈앞의 상사가 보여주는 꼰대스러움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일 수 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죠. 이 책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당신의 상사를 더 위로 밀어올리고 당신이 그 자리로 가는 상생의 게임이라고요. 아주 멋진 정의네요. 이 관점에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겪는 이 세대 갈등이 골치 아픈 문제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70년대생 상사가 IMF 때 잠시 서랍에 넣어둬야만 했던 그의 진짜 꿈과 열정을 다시 꺼내줄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당신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경험으로 압축해 놓은 지혜의 압축 파일을 당신의 질문으로 풀어주고 그가 놓치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로 그의 빈틈을 채워주면서 말이죠. 내일 출근해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사를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완벽한 성공 파트너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